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159페이지 14번 선의 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민법뿐만 아니라 법 과목을 공부를 처음 할 때는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점이 용어의 생소함 또는 그 용어의 의미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달리 사용되더라.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이라면 한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착한 생각, 나쁜 생각, 즉 아니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를 선이라 합니다.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행위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악이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입법자라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즉 행위자가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서 이와 같은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정한 사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자를 보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은 선의자는 보호를 하고 악의자는 보호치 않는 방향으로 법을 마련을 합니다. 선의란 것은 법에서는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즉 모른다를 선이라고, 일정한 사실을 현재 행위자가 알고 있다, 이를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3자라 합니다. 제3자. 갑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매에 필요한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즉 이를 당사자라고, 또는 일방이 사망했을 때 이자의 권리를 통째로서 이어받는 자를 상속인, 즉 포괄성계이죠. 이런 자들을 제한, 예를 들면 이자를 제3자라 합니다. 제3자. 즉 당사자와 당사자의 포괄성계인을 제한 나머지자를 제3자라 합니다. 제3자. 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갑을간에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가 일정한 원인에 따라서 그 매매가 또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 즉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때 당사자에서는 그 매매가 무효지만 그 매매를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투지 못한다, 또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갑을간에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가 법이 정하는 원인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 취소서 다투지 못한다. 따라서 무효이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매매가 유효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취급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준용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이거는 준용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입법기술상의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그때 배우겠지만 민법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법적 군제 번쟁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쭉 마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기관.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 대표 기관인 이사도 있고, 감독 기관인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가서 여러 조문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활동할 때는 이사가 그 법인의 집행 대표 기관인데, 그 법인이 청산 단계에 가게 되면 이사의 종전 역할을 하는 자를 청산인이라 합니다. 청산인. 그럼 청산인이 종전에 이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산인에 대해서도 이사에서 규정한 조문만큼 쭉 규정을 둬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조문을 마련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되겠느냐? 조문의 부피가 아주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청산인의 경우는 이사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법조문에.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 사회에 관한 해당 규정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뭐요? 청산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 사회에 관한 해당 규정이 1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면 준용한다는 하나의 조문 규정을 둠으로써 어떻게 돼요? 법조문 10개를 한 개로 축약하는 이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법조문을 간소화하기 위한 입법 기술상의 용어를 준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준용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교재를 읽을 때 그게 힘들지 않게 읽을 수 있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민법 총칙 중 서론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권리와 의무로 갑니다. 먼저 법률 관계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은 관계라는 단어는 내만이 존재할 때는 관계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항상 대비되는 어떤 지위를 생각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즉 매매라면 항상 뭐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채권이라면 채권자와 채무자, 나와 와이프와의 관계, 나와 자식 간의 관계, 이와 같이 관계라는 개념은 그와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 자, 법률 관계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우리는 사회에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평화로운 사회생활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따라야 될 행위의 규칙,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준. 이를 규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중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의 원칙 내지 기준을 규범이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범도 있고 도덕, 간섭, 종교 등 기타 규범이 있습니다. 그럼 쉽게 앉아 용어가 설명됩니다. 사회생활 중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즉 분쟁이 생기면 법에 따라서 그 분쟁이 해결되는 우리의 사회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사회생활 중 법이 아닌 도덕이라든지 종교, 간섭 등에서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인간관계라 합니다. 양자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은 법은 지켜야 되죠. 따라서 법률 관계에 기한 약속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을 빌어서 강제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인간관계, 부모에게 효도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 대한 약속은 어기더라도 국가의 힘을 빌어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강제적인 해결이 가능하냐. 법률 관계는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이므로 그에 따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의 힘을 빌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 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즉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장소의 관계, 사람과 물건의 관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론적으로 법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사람만이 지킬 수 있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고, 이를 일반화하게 되면 한편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의 모습으로, 다른 한쪽은 반대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자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법률 관계는 사회생활 중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한쪽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자의 모습으로, 한쪽은 반대자의 모습으로, 즉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차를 운행하다가 실수로
타인을 치어 다치겠다 그죠?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피해자는 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와 같은 법률 관계는 그 내용을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회생활 관계인 인간관계와 구분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인간관계란 친구들 간의 우정관계, 애인들 간의 애정관계, 가족들 관계 뭐요? 이와 같은 법 아닌 간섭, 도덕, 종교 등으로부터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인간관계라 하고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법의 힘을 빌어서 강제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호의관계로 갑니다. 호의관계는 인간관계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호의관계. 말 그대로 호의. 좋은 뜻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호의관계. 즉, 아기 엄마가 갑자기 외출할 일이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시간 동안 아기를 내가 대신 돌봐주겠다. 그 다음에 나는 택시를 운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는 뭐야? 나는 의무도 없이 일정한 장소까지 호의로 태워주겠다. 그죠? 이와 같은 호의동성 등을 호의관계라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호의관계는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속을 위배하더라도 법적인 힘을 빌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강제이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기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옆집 아주머니께서 대신 아기를 돌봐주기란 약속을 했지만은 그래서 아기 엄마가 화장을 열심히 하고 아기를 안고 맡기러 왔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약속을 어기고 나도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어떤 강제적인 실현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호의관계의 수반에서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호의동성이요. 나는 자가용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장소까지 데려다 줄 법상의 의무가 없죠. 그럼에도 호의로 일정한 장소까지 태워서 가다가 뭐요? 교통사고로 동성자를 치어 다치게 했다. 그럼 이제는 동성자에게 발생한 그 손해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는 법적인 문제. 이제는 단순한 호의 관계가 아니라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법률 문제로 바뀝니다. 자, 거기까지요. 자, 호의 관계 3번. 호의 관계란 한문 그대로 호의에서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생길 수 없다. 그러나 셋째 줄 호의관계 수반에서 손해가 생긴 경우는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로 갑니다. 권리. 그래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럼 권리가 뭐냐는 겁니다. 자,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일정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을 권리라 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와 구별 개념을 볼게요. 자, 권한. 그래서 일정한 교통사고가 생겼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생깁니까? 권리자 자신에게 그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권리요. 그런데 구별 개념, 권한. A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토지를
급하게 매도할 사정이 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여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갑이 A의 대리인으로서 대신 을과 A 소유의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를 대리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 계약의 체결은 누가요? 타인인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대리인이 대리권에 의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로 인한 매매라는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을 가지는 권한을 이와 같은 대리인의 지위를 권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권한이라면 뭐요? 행위자가 이 경우 매매라는 행위는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대신하죠.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를 타인에게 발생케 할 수 있는 행위자에게 인정되는 법상의 지위를 권한이라고, 대표적인 경우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권능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즉 권리에는 무수한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갑이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건물입니다. 건물. 네, 건물. 집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보세요. 건물. 갑이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내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멋대로 그 객체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뭐요? 임대 등을 통해서 수익할 수 있고, 매매 등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권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이와 같이 뭐요? 소유권이란 권리에는 이와 같은 권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와 같이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는 계계의 힘을 권능이라고. 소유권은 뭐예요? 이와 같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갑이 스스로 그 건물을 사용 수익치 않고 을에게 뭐예요? 그 집을 전세로 빌려줍니다. 자, 전세권은 일단 느낌은 오죠. 그 정도를 일단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지상권이라는 제도도 있고 지역권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유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뭐요? 사용 수익 권능을 자신 스스로 행사치 않고 이와 같이 전세권 등을 통해서 소유권자가 가지는 이와 같은 권능을 뭐요? 이런 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전세권자 등은 뭐요? 소유권자가 가지던 사용 권능, 수익 권능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을 용익 물건이라 합니다. 영문권. 그 다음 갑이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팔기는 싫습니다. 이 같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일단 자세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일단 저당권은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처분 권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채무자인 갑이 약속을 못 지키면 뭐요? 은행에서 담보 잡고 있는 처분 권능을 현실화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저당권 등의 물건을 담보 물건이라 합니다. 담보 물건. 그래서 소유권자는 그 객체인 건물이 가지는 모든 권능을 소유권자가 전면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전면적 물건 또는 완전한 물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세권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소유권에 속하는 모든 권능이 아니라 그
제한된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용의 물건, 담보 물건을 제한 물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등을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객체인 건물이 경매로 경락이 되면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소유권자가 먼저 돈을 찾아갑니까? 이와 같은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이 먼저 찾아가요. 당연히 후자죠.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싸우게 되면 언제나 뭐요? 누가요? 제한물건이 우선한다. 그래서 건능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이와 같은 소유권에 속하는 건능의 일부를 전세권 등을 통해서 일정한 자에게 물려주는 이와 같은 물건을 용익물건, 저당권 등의 처분권 등을 담보하는 물건을 담보물건. 그래서 이와 같은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은 소유권에 속하는 건능에 제한된 일부만을 지배한 데서 제한물건이라고. 그래서 민법상의 물건의 종류는 소유권과 나머지 제한물건 6가지. 또 하나 우리가 그때 배우겠지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총 8가지 종류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요, 7번. 그래서 건물은 물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건이라면 이와 같이 객체인 물건을 권리자가 타인의 간섭 없이 자기만이 그 객체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이라 합니다. 물건. 그래서 물건의 종류에는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자신이 독차지해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이란 물건과 소유권에 속하는 일부 제한된 건능만을 지배하는 제한물건 6가지, 점유권이란 물건 총 8가지가 법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건은 그 객체인 특정한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 대세권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절대권과 대비되는 것은 상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대권은 뭐예요? 권리인데 절대적 권리라는 소리죠. 앞으로 법에서는 절대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따라서 절대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건물이 갑겁니다. 당연히 갑은 누구에게나 이 집은 뭐예요? 내 거다. 그죠? 따라서 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내 집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절대권이 한다. 근데 상대권은 반대죠. 누구에게나 아니라 뭐예요? 특정한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상대권이라 합니다. 절대권은 다른 말로 누구에게나 대세권, 상대권은 특정한 자에게만 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도표는 여러분들이 한 참조를 하시고 채권으로 갑니다. 채권. 갑이 을에게 1000만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뭐예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자고 을은 되돌려 갚을 채무자죠. 이와 같이 채권이라면 특정한 자가 특정한 의무자에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앞에서 소유권 등 물건은 누구에게나 내가 집주인이다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절대권임에 반해서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의무자인 채무자에게만.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상대권에 해당합니다. 자, 보세요. 채권.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채권. 채무자의 행위를 다른 말로 급부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채권 관계는 당사자 간에 뭐예요? 합의, 즉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건 또는 가족권으로부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당이 뭐예요? 물건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권이죠. 그래서 물건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적 성질을 가짐에 비해서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권에 해당합니다. 자, 도표 파트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채권법 파트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일견할 거니까 우리가 기초반에서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9번 지식재산권 또는 뭐 지적재산권 또는 무채재산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저작권이라든지 발명권, 특허권 등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타인이 바로 인터넷상에다가 그 내가 쓴 책을 뭐요? 다운받아서 자기가 저술한 용으로 출판을 한다. 그럼 나의 저술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와 같이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등 뭐요? 정신적 창작물을 권리자만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만의 배타적으로 그 이익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또는 무채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넘깁니다. 162페이지로 갑니다. 자, 준물건요. 앞에서 물건이 하면 뭐예요? 그 객체가 물건입니다. 물건은 건물 또는 뭐예요? 토지, 자동차 등이죠. 그죠? 여러 가지 것을 물건이라는데, 물건이라면 이와 같은 그 객체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인데, 민법상으로는 총 8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앞에다가 준자가 붙었습니다. 준. 그럼 준물건에 하면 앞으로 준자가 붙는데, 준이라는 것은 물건에 준한다는 겁니다. 준한다. 예를 들게 되면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즉, 이런 것들은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물건 아닌 나머지 재산권은 뭐예요? 사실상 자기 것으로 지배하고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에 준한다 해서 준물건이라 합니다. 준물건. 준자의 의미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의를 볼게요. 강어권, 어권까지 뭐요? 그 객체가 물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물건 아닌 나머지 재산권은 사실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준자를 붙여서 물건에 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격권이란 단어를 설명드릴게요. 인격권. 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지는 힘을 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서는 무수한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소유권이란 권리도 있고, 뭐 전세권이란 권리도 있고, 저당권이란 권리도 있고, 저작권이란 권리도 있고, 무수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인격권이 뭐냐? 자, 예를 보세요. 뭐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뭐 성명권, 명예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인격권이라 합니다. 자, 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같은 생명권, 정조권, 성명권 등의 권리를 타인과 나눠 가질 수도 없고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그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인격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자만이 가지는 고유한 이익을 내고란 이와 같은 권리를 통틀어서 인격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인격권은 남에게 내가 가지는 권리를 양도 상속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일신전속권에 해당할 겁니다. 당연히 인격권의 침해는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될 것이고 침해자에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권. 자, 사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사회생활에서는 회사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원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회사원은 근로자입니다. 앞으로 사원이라는 자는 누구를 사원이라 하느냐?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배울 건데 사단법인. 사단법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 이를 뭐요? 사단이라고. 이 어떤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줄여서 사원이라 합니다. 사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창회 회원, 종중원 이런 자들이 대표적인 사원에 해당합니다. 사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도 사단법인 주식회사죠. 그럼 주식회사의 구성은 누구예요? 주주죠. 그죠? 주주가 대표적인 사원에 해당합니다.
자, 이 같은 사원권이라면 뭐요? 이 같은 사원지에서 가지는 권리 여부를 통틀어서 사원권이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저 내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라면 사단법인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즉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 등이 있죠. 이와 같은 사단법인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사원이 가지는 권리를 공익권이라고, 이익배당 청구권 등과 같이 사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사원이 가지는 권리를 자익권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민법은 비영리 법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자익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배권. 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했습니다. 그때 그 힘에 따라서 지배권이라면은 앞에서 이렇게 그리면 건물이죠. 그 객체인 건물을 갑이 소유자라면은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을 누구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자만이 배타적으로 자기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이 그 객체를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그 이익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지배권이라 합니다. 그때 소유권은 뭐예요?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 근데 전세권, 저당권 등은 어디까지만 지배합니까? 전세권은 뭐예요? 그 소유권에 속하는 사용권 등 수익권 등까지만 자기가 지배할 수 있고, 여기까지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건 주인만이 처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 등은 어디까지만? 은행은 빌린 자가 약속대로 돈을 되돌려 갚지 않으면 자기가 담보권을 실어서 처분해서 그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 가치를 자기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어디까지만 지배합니까? 처분권까지 먹죠. 여전히 사용 수익은 주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은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다 지배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권임에 반해서, 즉 전면적인 권리죠. 그런데 전세권, 저당권 등은 소유권에 속하는 내용 중 일부의 제한된 권능까지만 지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한 물권이라고 한다. 다만 다 지배할 수 있죠. 지배권입니다. 다만 그 지배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요. 그 다음 청구권. 자, 채권 볼게요. 갑이 을에게 1,000만을 대했다. 그럼 약속 날짜에 빌린 돈을 되돌려 갚으라. 그렇지? 갑은 누구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만, 거죠. 이와 같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합니다. 즉, 특정한 의무자에서 의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청구. 근데 지배권은 갑이 소유자죠. 갑은 누구에게나 내가 건물 소유권자임을 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죠? 이를 지배권입니다. 근데 청구권은 특정한 의무자에 대해서만 의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권 니꼬로 채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채권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같은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가족권으로부터도 생깁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부부 간에는 서로서로 정조 의무가 있죠. 근데 일방이 이에 위반하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뭐요?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소유자죠. 근데 얘가 불법으로 증거합니다. 그럼 내가 갑이라면 애에게 내 집에서 나가보죠.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청구권은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고 가족권으로부터 생깁니다. 당연히 채권으로부터 생긴다, 그죠? 그 청구권은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채권이라면 채권으로부터 생긴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고, 소유권 등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물건적 청구권, 가족권으로부터 생긴 청구를 뭐예요? 가족법상의 청구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구권 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의 하나의 내용, 물건으로부터 생겼다면 물건의 하나의 내용 내지 효력에 따라서 발생하죠. 그래서 청구권은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권, 물건과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는 없고 기초된 물건, 채권과 함께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 넷째 줄. 따라서 청구권은 그 청구권 발생에 기초된 권리가 체결되는 뭐야?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물권의 물권적 청구권, 가족권은 가족법의 청구권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권리의 종류에서 시험이 뜬다면 형성권이 거의 대부분이 답이 됩니다. 자, 볼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성립하려면 먼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내 토지를 네가 얼마 주고 사라 그죠. 청약만으로 매매가 성립할 수 없죠. 상대방이 오케이 사겠다 승낙을 해야죠. 이와 같이 대등한 법적으로 평등한 자 사이에 일정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려면 서로 간에 합의해서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정한 예외적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때 배우겠지만 이자가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근데 일정한 경우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의 지상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네가 사라, 매수를 청구합니다. 원칙으로 매매가 되려면 오케이 해야 되겠죠. 양자 합의입니다. 근데 일정한 경우는 이자가 매청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뭐요? 갑의 동의 불문하고 매매가 성립을 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권리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 즉 법률관계를 변동케 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형성권. 따라서 이 경우 뭐예요? 올해 매수 청구 주장만으로 바로 갑을 가는 그 지상물의 매매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합니다. 자, 보세요. 15번.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서 뭐요?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없던 것이 발생하고 있던 것이 뭐야? 변경하고 있던 것이 소멸한 이와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웠지만 형성권에는 무수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동의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채무 면제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해제권요.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 매수인은 약속한 매매 계약 체결 시에는 뭐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약속한 날짜에 따라서 중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겠죠. 근데 매수인이 예를 들면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계속 지급치 않습니다. 내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자가 계속 약속을 지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죠. 왜 토지를 어렵게 팝니까? 빨리 토지를 현금화하려고죠. 그럼 이자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자와의 매매는 없던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서 뭐요? 갑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존의 매매 계약 관계를 뭐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 15년도 1월 10일자에 체결됐다. 그런데 매도인 갑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언제 해제를 했느냐? 15년 9월 10일 날 해제를 했습니다. 그 해제하게 되면 그때부터 갑을 간의 매매가 없던 것이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계약이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해제권, 대표적인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해지권요. 자, 해지권도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근데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 효과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계약 관계가 소급해서 없던 것으로 됩니다. 해지권을 볼게요. 예를 들면 근로자입니다. 사용자요. 고용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자가 갑의 가게에서 피자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근데 해가 바뀌니까 하루 출근, 하루 결근, 지멋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참다가 사장이 그따위로 근무하려면 내일부터 당장 가게를 간다. 이게 해지입니다. 즉,
해지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해지하면 갑을 간의 근로관계가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어진다? 아니죠. 그죠? 이왕의 고용관계는 없앨 수 없죠. 그죠? 따라서 내일부터죠. 장래를 향해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권리자가 가진 일방적인 형성권을 해지권이라 합니다. 자, 취소권. 자, 취소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볼 겁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근데 갑이 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였습니다. 또는 그때 보겠지만 착오에 빠져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뭐요? 타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타인으로부터 뭐요? 강박, 협박당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즉, 이와 같은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즉, 법은 일정한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자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뭐예요? 같이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과의 매매 등 법률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가 10년도 1월 10일자에 있었다. 즉,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또는 착오에 빠졌어. 그렇지만 일단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까지는 갑을 간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넘겨받았다면 일단은 을이 적법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13년도 3월 10일자에 갑이 을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합니다. 취소하면 뭐야? 갑을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는 그때부터 아니라 전부터 소급해서 매매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권리자가 가지는 형성권을 취소권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의권. 즉,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못합니다. 스스로 매매 등을 하려면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동의해 줄 수 있는 가지는 권리를 동의권이라 하고, 자, 추인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미성년자 등의 제한 능력자 행위, 착오에 의한 매매 등 행위, 사기, 강박 등에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지 않고 추인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에 반대니까 뭐요?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등은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 을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그 추인권자가 적법하게 자신이 가지는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매매는 취소할 수 없는, 즉 일단은 유예했지만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예였습니다. 그죠? 취소권자가 원하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데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됩니다. 이와 같이 취소권자가 자신이 가진 취소권을 포기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추인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회권요. 앞에서 취소권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간에 뭐요? 매매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죠. 이와 같이 법률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권리자의 일방적인 형성권을 취소권. 근데 철회권은 아직까지 뭐요? 법률의 효력도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 그 법률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것을 철회라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편을 보세요. 상가로 6번 철회권. 소급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취소와 달리 철회란 현재 아직까지 뭐요?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행위를 장래를 해서 일방적으로 실효시키는 권리자의 권리를 철회권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계권. 갑이 을에게 1,000만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은 1,000만을 되돌 갚을 수 있는 채무가 있다 그죠. 근데 또 을도 갑에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을이 1,000만 원을 되돌 갚고 갑이 1,000만 원을 받아서 다시 500만 원을 되돌 주고 복잡하죠. 그때 을이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갚을 것도 있고 반대로 500만 원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중첩된 500만 원 모양 쌤쌤이하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 갖고 끝내자. 이와 같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채권자와 세서 중첩된 어떤 채권 채무를 소멸케 할 수 있는 채무자의 단독의 권한을 상계권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용어를 간단히 설명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채권이와 용어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